저게 제가 화두를 꺼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안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과연 안전하냐, 어떤 것이 안전하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기술적으로 안전한 거는 0.1, 그러니까 그건 10% 정도밖에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이게 심정적으로 안전한 느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중치가 더 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생각할 때 보면은 대부분 과연 우리가 마음속으로 안전하게 느끼느냐, 실제 안전하냐 안 하냐보다도 그런데 좀 많이 주안점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항공기 같은 걸 보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항공기는 이제 가끔 이렇게 떨어져 갖고 많은 인명이 죽기도 하는데, 그래도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고 저 심정적으로도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높다는 거, 그것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높다고 보면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낮게 생각해서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분이 많이 적은 게 사실이다. 나름대로 제가 포괄적인 원인이 저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심정적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정보가 잘 공개되고 서로 소통을 잘하고 설명이 잘 되고 이렇게 원전 업계하고 시민들하고의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기술적인 안전은 오히려 두 번째 문제다. 거기에 이제 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잘 되어 오지 않았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전 운영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부와 시민 간에 국민이든 시민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건 간에 정보 공개가 가려지거나 바꿔지거나 축소되거나 가공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전의 안전성을 남이 안전하게 느끼게 할 수 없다는, 절대로. 그래서 그 변화를 원전 업계나 정부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게 저 기본 시각입니다. 원전에게 안전에 현안 아시다시피 많죠. 저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과연 아주 심한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보리 1호기 같은, 또 월성 1호기 같은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하거나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수명 연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심각한 사고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거나 또는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사용 후 연료입니다. 사용 후 연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정보가 왜곡돼 있다. 정부가 하는 것도 왜곡돼 있고 또 시민이 생각하는 것도 왜곡돼 있는 면이 많아요. 서로가 극단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그냥 많은 정보들이 막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데 그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건 국가를 망치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라고 요즘 나오듯이 페이크 뉴스 같은 원전 정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바로잡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뭘 하건 간에 일단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한쪽은 속이고 한쪽은 과장하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거든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관심 있게 이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이게 원전의 안전성의 3요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후쿠시마 사고를 우리가 떠올리죠. 후쿠시마 사고가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2011년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것도 많은 면들이 잘못 알려진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200조의 그 비용 손실이 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고는 자주 날 수가 없는 건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영어는 넘어가겠습니다.
사고라는 거는 발생을 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따져봐야 그것을 가지고 타당하다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원전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날 거라는 확신을 줘야지, 나더라도 괜찮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그건 이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산 시내가 제가 최근에도 그 원전의 아주 만약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를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찼습니다. 뭐냐면은, 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 지역에 굳이 10개나 그렇게 가까이 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전 세계 유례 없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는 확률이 낮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나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 차이를 누가 줄일 겁니까?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식의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출발점이 틀렸다는 거죠. 사고라는 거는 막아야지, 발생을 안 해야지. 원전 사고는 절대 나서는 안 된다. 발생 후에 뭐 어떻게 된다, 뭐 방제를 해서 대피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괜찮다고 설명해 주는 거는,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를 정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전 업계도. 자, 원자력 발전소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원자로마다 사실 다 같지가 않아요. 뭐 안전성이 다르다기보다도 일단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되기가 어려워요. 일반화되기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위에 PWR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갖고 있는 가압 경수형 원자로거든요. 요거는 미국에서 1979년에 해결료, 여기 원자로 안에 요 해결료가 녹은 적이 있어요. 냉각이 못 가서 끝났어요. 잠깐 녹았다가 반 정도 녹았다가 물이 들어가서 다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게 이제 한번 발생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후쿠시마에서 났던 거는 이게 비등형 원자로라는 거예요. 비등형 원자로는 후쿠시마의 다이치 원전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그 원전은 이 경수로하고 상당히 달라요. 다른 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RBMK라는 거는 체르노빌 원자로도 그거는 원자로가 폭발했던 거예요. 원자로 자체가 폭발했어요. 원자로에 들어있는 해결료가 폭발했죠. 그거는 1986년에 나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게 대표적으로 각 원전이 사고를 겪었던 원전 제일 등급이 높은 사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세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반화시킬 수, 이거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니까 우리는 어떠냐, 후쿠시마 사고가 저랬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성을 다른 유형의 원자로를 우리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하고 뭐를 비교하니까 열차, KTX하고 자동차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KTX하고 자동차하고의 그렇게 직접 비교해갖고 뭐 어쩌다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저 세 개를 잘 해야 됩니다. 세 개를 잘 하고 있느냐, 저것만 잘해주면 안전하다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 원자로 안에서는 우라늄이 핵이 분열해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핵 분열을 꺼트리면 돼요. 핵 분열을 끌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핵 분열이 정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발생되는 열량이 줍니다. 평상시 때 100이 나오고 있었으면 원자로를 끄면은 한 1% 이내로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 못하면 그 1%, 2% 열을 제거 못해서 후쿠시마에도 용융이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1%, 2% 열이, 그러니까
1000메가짜리 원자로에 4000메가가 원자로에서 나오면 3500이 나오면 1%면은 35메가와트거든요. 35메가와트면은 풍력 발전기 한 15개 정도의 열량이에요. 그렇죠. 에너지가. 그것이 회결로를 녹일 수가 있어요. 언제 녹이느냐? 물이 없어지면 녹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자로가 꺼지고 나서 나오는 열을 풍계 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한 1 내지 2% 정도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거를 제거를 잘 해주면 녹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지가 안 되고 핵분열 제거도 안 되면 그거는 후쿠시마 같은 사고로 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또 다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방사능 물질이 어디로 나가느냐예요. 그러면 원자로에 있는 이 해결료가 여기 안에 이 해결료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것이 방사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가 어디가 끊어지게 되면 이리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증기발생기를 통해서 여기 증기발생기에 있는 관이 깨지면 일로 나가죠. 그 다음에 경락 건물이 깨지면 여기 부서지면 일로 이게 나갈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도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경락 건물로 나가나 이것이 어디가 절단이 돼서 나가나 여기 관을 통해서 증기관을 통해서 나가나 이 두 가지 경로밖에 없어요. 방사능이 나갈 수 있는 누출 경로는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그러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사고라는 것은 보통 원자로를 냉각하는 물이 없어지거나 전기가 없어지면 외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도 전기는 외부에서 오는 전기를 쓰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없어지게 되면 각종 펌프랑 모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냉각을 못 시키죠. 그래서 이 두 곳이 발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각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TMI 2호기가 냉각제가 상실되는 사고였어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것이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입니다. 체르노빌은 워낙 그거는 특별한 거라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안전 설비가 잘 작동되면 그냥 안정화가 돼요. 여기까지 요렇게까지가 설계의 기준 사고라고 해요. 설계 기준은 여기까지 설계를 대부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설계적으로 자동으로 되질 않아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으로. 그러니까 매뉴얼이 필요하겠죠. 매뉴얼이. 만약에 여기에서 원자로 정지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원자로 정지가 된 거예요. 원자로가 핵분열이 꺼진 거고 원자로 정지가 안 되면 다른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추가 정지가 되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설계 기준 초과 사고예요. 만약에 설계 기준을 넘어갔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실제적으로 설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브레이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브레이크 같은 거를 저렇게 작동하는 브레이크 작동으로 해서 내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거기까지가 설계 기준 사고였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브레이크가 안 들었다.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 놨죠. 만약에 브레이크가 안 들 때는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뭐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거 안내 안 해주죠. 급발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죠. 그것이 바로 자동차의 설계 기준을 넘는 사고가 돼요. 그거는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것 같이 똑같은 원대로 이 원자로도 중대한 사고로 진입하는 것은 이것이 실패했을 때 이 TMI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 같이 해결료를 냉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진한 것을 발전소가 설계적으로 대비해놓고 짓지 않았어요. 지을 때. 근데 그 이후로 저런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대비책을 추후에 만들어놨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그것을 대체하는 안전
설비라는 게 바로 중대 사고 대처 설비예요. 이거는 짓고 나서 나중에 보호 장치를 별도로 달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사고를 관리하는 매뉴얼 이런 것을 2개를 준비하는 것까지를 대비하고 있다가 대비하는 와중에 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나라의 일본의 그 동경전력의 준비는 어땠느냐? 이것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저것이 없어 놓으니까 대비책도 없었죠. 왜? 저것이 필요한 정도의 그런 사고. 그러니까 뭐냐면 쓰나미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발전기가 고장나서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날 것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 2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커지게 된 거죠. 사고의 등급은 보통 아시는 분도 계겠지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이렇게 심각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심각도에 따라서 1등급부터 0등급부터 7등급까지. 그래서 7등급이 최대의 사고인데 여기 써있죠. 후쿠시마, 체르노빌 이 2개 원자로가 7등급 제일 높은 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경수로에서 발생한 것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것은 뭘로 판단하냐? 방사능이 외부로 나간 양을 갖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판단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역대적으로 6 내지 7, 그래서 5라고 그러면은 결과가 좀 범위가 넓은 거, 그 다음에 6 정도는 심각한 정도, 그 다음에 7 정도 되는 것은 과도한 정도라,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메이저라고 하는데 굳이 얘기하면 뭐 과도한 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후쿠시마 사고 잘 알고 계시는 요거 외에 체르노빌이 러시아에서 여기 7등급이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 여기 7등, 5등급 이렇게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5등급 이상은 캐나다 중수로에서 초크립을 개발하는 기관에서 1958년에 원자로 개발 단계에서 5등급 사고가 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57년에 다 원자로 초기의 개발 단계에서 또 여기도 5등급이 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57년에 6등급이 난 적이 있고요. 다 보면은 요 56년, 57년, 58년이 상용 원자로 개발 단계의 연구용 원자로들이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 내지 6등급을 기록했고, 실제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여기 나와 있는 5등급짜리 3마일랜드 여기 발생. 그러니까 과거에는 6등급 초과하는 것은 없었죠. 이게 언제 1986년 이후로는 6등급을 초과하는 것이 없었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가 7등급을 기록하면서 2건의 7등급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방사능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띄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방사능이 원자로에서 이렇게 방사능 구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위에 달린 샤워기 같은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프레이 아시죠? 우리 이렇게 물 뿌리는 거예요. 이걸 물을 뿌려서 증기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물이 안 내려올 수가 있죠. 증기가 없으면 이 물을 못 뿌려요. 그러면 저 방사능 물질이 증기와 함께 과합을 시켜서, 만약에 이런 정도의 과합 10기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방사능, 이거는 방사능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실험을 증기를 한 거니까. 근데 실제 사고라면 방사능을 띠고 있는 방사능이 요 틈으로 이런 식으로 분사돼서 외부로 방출될 수 있겠죠. 만약에 10기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경락 건물이 10기하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사실 사고 시에 우리나라 경락 건물이 그것이 확인되어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 거기까지 올라가기 어렵다는 게 이제 끝에 있고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사고 났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사고가 진행되느냐를 보여드렸고, 후쿠시마 원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전에 TMI라는 원전이 1970년에 이게 과학경수로 사고가 이 TMI 사고죠. 이 TMI 사고는 보일러 쪽에서 열을 못 빼내니까 원자로가 녹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반이 녹았어요. 해결로에 반이 녹았고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물을 이렇게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냉각이 돼갖고 저기서 그냥 갇혀서 끝났어요. 연료가 저 안에 갇혀 있었죠.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저 녹은 연료인데 저게 거기 갇혀 있다는 거는 누출이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체르노빌은 이와 같이 보다시피 체르노빌은 아주 저거는 원자로라고 볼 수도 없는 러시아만의 아주 구닥다리 아주 단순한 원자로거든요. 그 원자로를 러시아만이 할 수 있는 무대포 원자로거든요.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 원자로였죠. 왜냐하면 원자로의 핵반응을 자동적 컴퓨터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절하니까 부정확하죠. 그러다가 제어가 실패해갖고 저거는 안에 물하고 흑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과열이 되니까 흑연에 이 흑연 강성분에 흑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연필심 같은 흑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불이 잘 붙잖아요. 화재가 났어요. 이것이 화재가 나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뜨거워지니까 흑연에 불이 붙고 화재가 나서 이것이 연료가 마저 녹으면서 핵연료가 과열되면서 핵연료가 부서지면서 터져버렸죠. 그래서 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하늘로 이렇게 여기 연료가 뚜껑이 날아가면서 비산되는 그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는 가서는 좀 더 자세히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이게 두 개가 우리나라의 그 경수로 원전하고 제가 다르다는 거 설계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거지 뭐가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가경수로하고 비등경수로의 차이를 저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크기부터 보세요. 크기부터 보면 비등경수로는 높이나 이 사이즈가 이 가경수로의 반밖에 안 돼요. 높이나 넓이가.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최적이 크고 여기는 왜 이렇게 최적이 작냐? 자, 여기 가압경수로는 요것이 경납 건물 아까 말씀드린 경납 건물이고요. 여기서의 비등경수로의 경납 건물은 여기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여 위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정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납 건물 상단에 있는 정비 건물은 고강도로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아래 경납 건물만. 여기는 경납 건물이 이게 전체 콘크리트죠. 여기는 콘크리트가 이런 데만 콘크리트.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는 구조는 이해하실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저렇게 작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증기가 발생하면 증기가 여기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적이 높으면 최적이 크면은 증기가 나오더라도 압력이 많이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많이 안 올라가게 하려고 최적을 크게 해놓은 게 경수로의 설계 개념이고 비등경수로는 경납 건물을 조그맣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안에 원자로 바깥에 다시 강철로 이렇게 싸고 있고요. 강철로. 그 다음에 강철로 싸고 있고 경납 건물 떼고 증기가 나오면 여기 안에 물 있는 대로 이렇게 보내갖고 여기 물에서 요거를 응축시킬 수 있게 바닥에 물을 보여놔서 탱크 안에 물을 넣어놓고 증기가 나오면 물속으로 확 쏴버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증기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BWR 보일링 워터 비등형 원자로는 저렇게 규모를 작게 해놓을 수 있어도 저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두 개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기 때문에 작으니까 더 위험하다. 큰 차보다 작은 차가 위험하다고 보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고 그
그 다음에 그걸 대비하는 측면에 또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이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사실 바람직한 시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여기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였죠. 여기 물탱크 보이시죠? 그러니까 증기가 나오면은 이 증기가 다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증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조그맣게 될 수 있죠. 이 경납 건물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 경납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 여기 보시다시피 후쿠시마에서 이게 폭발이 날라갔죠. 이건 일반 건물이에요. 위에다가 한층 더 올려놓은 일반 건물이다. 그러니까 이 경납 건물이 어땠느냐를 봐야 돼요. 일반 건물은 방사능만 문제 없다면은 저거는 뭐 부서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설계가 다르다. 그리고 요 안에 여기 노랗게 보이는 요거죠. 이게 원자로 바깥에, 이게 원자로인데 원자로 바깥에 이렇게 강철로 다시 싸고 있어요. 강철. 강철 콘크리트, 강철 컨테인먼트라고 해서 놓고 바깥에 콘크리트로 또 이렇게 벽체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증기가 혹시 빠져나오더라도 이 안으로 보낼 수 있어서 여기서 응축을 시키기 때문에 최적을 확 줄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경수로보다 이 비등경수로가 가압경수로보다 이 비등경수로가 먼저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가압경수로보다 약간 뭐 조금 옛날 거라기 볼 수는 있죠. 그러나 뭐 큰 완전 차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후쿠시마 다이이치 사고는 이것이 펌프들이 냉각용 펌프들이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이죠. 냉각 펌프들이 안 돌아가는 사고는 뭐냐면은 여기 비상 디젤 발전기가 이 원자로 후쿠시마는 비상 디젤 발전기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진이 발생해 갖고 이 내륙에 있는 다른 송전선로 같은 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 발전소에 전기가 외부에서 안 옵니다. 근데 원자로 발전소는 자기가 전기가 안 들어가지. 왜 사고가 났으니까 원자로를 껐기 때문에 전기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전원을 써야 되는데 바깥의 전원도 다 이게 송전선로가 무너져서 외부 전원도 정전이 돼서 전기가 안 와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자기가 자가발전기, 비상발전기를 석유로 돌리는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가지고 그걸로 전기 쓰면 돼요. 그럼 다 모터들 펌프 다 돌릴 수 있으니까 원자로로 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이 땅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보통 지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밑에 넣어도 물이 안 스며들게 하면 좋은데 이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비상발전기 방 안으로. 쓰나미가 이렇게 높은 쓰나미가 오는 바람에 이게 이 물 아래로 잠겨버렸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파란색 밑에 다 잠긴 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전기라고는 아예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여기 바깥에 있는 요 벽, 여기 이 쓰나미 방지용 벽이 있는데, 요게 10m짜리를 해놓은 거예요. 10m짜리를.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물 높이가 이걸 넘어 4m를 초과해서 14m짜리가 왔죠. 4m를 초과했어요. 넘어와 버렸죠, 물이. 그러니까 저 담벼락을 넘어와 버리는 바람에, 뚝을 넘어오는 바람에 그 물이 14m가 올 거라고는 과거 이력상 14m가 올 거로는 예측을 못한 거죠. 15m만 해놨으면은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저거에 대한 대비가 불확실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어떻게 어떤 장비를 통해서 할지 그런 중대한 사고를 중지시키는 그런 대비책이 없었다. 이게 그 쓰나미 밀려오기 직전 그 발전소 인근으로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 3호기 다이치 원전의 1, 2, 3호기가 일로 이제 냉각수를 이렇게 해서 일로 집어넣거든요. 일로 여기를 이것도 냉각수로도 써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데 냉각수가 이제 하려면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펌프가 이게 안 돌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비상발전기도 안 돌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안 돌으니까 물이 안 들어가니까 이 안에 이게 녹아버렸습니다.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녹으면 여러분 용광로에 있는 쇳물과 같이 녹아버리면 이게 흐물흐물한 물처럼 돼가지고 이 아래 쇠를 뚫고 나오죠. 이렇게 뚫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이것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오는 과정에 뭐가 생기느냐면 해결료가 물을 만나면 괜찮은데 물이 날아가니까 그 증기만 꽉 차게 되죠. 증기를 만나면 증기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결료 표면에 뭐가 생기냐면 수소가 생겨요. 수소가 발생하거든요. 수소는 폭발성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뭘 넣어놨냐면 이 안에다가 질소를 넣어놨어요. 질소 가스를. 왜? 수소가 생겨도 질소가 있으면 불이 안 붙는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소가스를 넣어서 수소가 이 안에 꽉 차더라도 질소가 같이 있으면 폭발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폭발을 했느냐? 냉각이 안 되니까 이 안에 이 강철 용기 안에 증기와 수소로 꽉 찬 거예요. 증기, 수소, 질소가 꽉 찬 거예요. 이 압력이 어디까지 이 강철 탱크가 6기압 정도까지 견디는데 8기압까지 올라갔어요. 8기압. 1기압에 8배까지 올라가서 여기 세했습니다. 이 틈으로 막 샜어요. 수소가. 샜고 이 틈으로 이 틈도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저게 뭐예요? 통과하는 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틈이 생겨요. 그 틈이 벌어졌어요. 너무 과압이 되니까 벌어지면서 틈이 생기면서 그걸로 새서 위로 떴어요. 수소가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올라가서 수소가 위로 나와가지고 요 아까 말씀드린 정비 건물 여기까지 여기는 물이 차 있고 여기 사용 연료가 있어요. 사용 연료를 여기 담가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나와서 이게 폭발합니다. 여기 수소가 나오자마자 아까 질소 있는 부분에서 대기로 나오니까 세상 만났다 해가지고 질소가 없는 환경으로 나오니까 수소가 폭발력이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발화가 일어났어요. 수소는 불이 잘 붙죠. 확 나오면 불이 저절로 붙어버려요. 온도가 높으면. 그래가지고 고온 고압의 수소가 위로 확 뜨면서 위로 나오니까 여기 찼다가 여기 나와서 그냥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위가 거의 폭발하듯이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가 다 날아갔잖아요. 여기 아래는 괜찮잖아요. 여기 콘크리트. 여기 보시면 이거는 사고 처리하느라고 지금 뜯어내고 있는 거고 사고 발생 직후에는 이렇게 천정 콘크리트 건물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위에 정비 일반 건물만 날아가고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요거 있죠? 여기 사용 연료가 담겨 있어요. 사용 연료 있는 데서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파괴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제 발생한 일이고 후쿠시마에서는 관찰이 안 됐는데 아까 체르노빌 원자로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해결료가 녹아서 나온 거를 사진으로 찍은 적이 있어요. 그 용융물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렇게 쌓였어요. 해결료 녹은 게 쌓인 거예요. 아래 원자로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게 해결료 녹은 게 이렇게 굳어버린 거죠. 이게 막 건물 밑으로 여기가 해결료 녹은 것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녹아가지고 여기 쌓인 것들 이런 것들 용같이 이렇게 이게 해결료가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방사능을 제일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대비해서 옛날에 실험을 한 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에다가 해결료와 성분이 같은 것도 가지고 방사능 없는 해결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녹여갖고 가열을 계속했어요. 전기적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뚫고 부식을 시켜서 아래로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갔죠.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뚫렸어요. 실제 이것이 해결료 녹은 게 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녹이는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도 그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바닥을 녹이고 내려가지 않았죠. 그대로 있잖아요. 바닥에 쌓여 있잖아요.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틈으로 내려온 것이지 녹이고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실제와 실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 보셨겠지만 이 후쿠시마를 갖다가 그대로 경수로에다가 이렇게 빗대 갖고
병수로의 경락 건물 이 터지는 거 영화로 나왔죠. 이거 판도라 보셨죠? 콘크리트가 다 이 박살이 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묘사가 됐는데 뭐 이건 영화니까 그렇다 치지만 실제 여기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콘크리트 컨테인먼트 4분의 1짜리를 가지고 안에를 가압을 시켜갖고 10기압까지 올렸어요. 10기압까지 올렸는데 이렇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균열 생기면서 먼저 약한 부위가 터져요. 약한 부위가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냐면 기기가 들어가는 기기 반입구가 경락 건물의 기기 반입구가 제일 약해요. 경락 건물에 설비 넣을 때 여는 이 문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열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틈이 있기 때문에 고기가 약할 수 있죠. 고기가 깨지면서 이 기체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고 여기 실제하고 양상이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왔죠. 근데 이걸 잘 보니까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혹시나 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무용지물이다.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그 원인이 뭐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신고리 3, 4, 5, 6 정도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원자로가 있는 신고리 3, 4, 5기 이전 원자로들은 이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나오면 냉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용익물을 갖다가 이 안에서 물로 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바닥에. 그거를 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원자로를 바깥에 꽉 채워갖고 원자로의 파손을 방지하는. 왜냐하면 이것이 깨져버리면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안 나오게 하려면 이걸 바깥에서 식히면 좋겠죠. 이게 안 돼요. 물 여기까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도 채우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원자로들이 아직은 중대사고에서 찌꺼기 같은 해결료를 과감하게 냉각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서 저것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구멍 뚫어놓고 바깥에서 소방차로 넣으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궁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어거지로 안전성을 과도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지원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소방차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소방차가 와서 물 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소방차가 이제 지나가지고 길이 다 부서지고 교량이 파괴되는데 소방차가 오겠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검토했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죠. 그것이 이제 이건 노심이 해결료가 녹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10기압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10기압까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판도라 같이 되지는 않지만 여기를 이게 10기압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도 이슈는 되지만, 올라갔다고 보면, 그러면 이렇게 파괴되기 전에 이게 사람이 일부러 빼주면 더 좋겠죠. 그럼 빼주려고 그러면 방사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걸러서 빼주겠다. 그것이 경락건물 여과배기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 경락건물 여과배기 계통을 달아놓고 전 원전에 다 설치한다 그러면서 그걸 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10기압에 가깝게 올라간다. 그러면 10기압 되기 전에 한 3기압 정도 내지 4기압에서 이걸 열어갖고 여기서 방사능을 제거하고 깨끗한 증기는 여기서 사라지고 깨끗한 100% 깨끗하진 않죠. 불활성 기체는 나가요. 불활성 기체는 못 잡거든요. 그 다음에 오르가닉 유기성 방사능 물질은 20%는 못 잡아요. 그거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거를 200억을 들여서 설치를 전 원전에 하고 그걸 가지고 사고 시에 방사능을
많은 제거를 하지만 상당량의 일부를 그냥 바깥으로 빼겠다는 거. 왜? 병락 건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빼겠다는 그것이 이것이 이것이 달아놓은 건데, 그래놓고 안전성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실패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 열어야 될지, 누가 열라고 결정해야 될지 결정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저 상황이 냈을 때 발전소장님이 결정을 하겠어요? 야, 저거 열어라. 판도라에서 뭐 열어라 그랬죠. 못 열었죠. 이 판도라 영화에서 뭐 열어라 해요. 누구죠? 그 소장님 영화 배우 이름이 뭐예요? 네. 열으라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열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안 열적이 자동으로 열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열리냐를 검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것이 뭐 확률은 낮지만 어쨌든 저것이 실패를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도라 같이 깨지진 않지만 어쨌든 파손되지 않도록 저걸 이 밸브를 열어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 비상대책 매뉴얼을 보면은 발전소장님이 본부장이 하는 거냐, 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 없어요. 그다음에 저거 하면 결제판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거 열겠습니다. 그러면 부장, 아이고 그래 다 사인해서 가봐. 그럼 처장님한테 사인 받아야 돼요. 그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그거 누구 면죄부를 주겠으면 자기 잘못했다는, 나중에 그 찐빵 안 먹으려면 그런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런 대책.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경주시의 방사능 방제 비상대책 매뉴얼을 검토해달라고 저하고 몇 분의 교수들이 가서 그걸 봤는데 전화번호에 그냥 유선번호만 있어요. 핸드폰 번호가 없어요. 그럼 밤에 사고 나면 당직실에 있는 사람 말고는 어떻게 연락할 거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개인 휴대번호를 거기 매뉴얼에 넣을 수가 없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면 밤에 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수십 개가 있어요. 병원, 그다음에 경찰서는 밤에 연락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주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직자들, 이 사람들 다 퇴근하고 있는 그 사람 중요한 거 결정하는데, 목욕탕에서 사우나 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소장 아침에 출근을 할 거 찜질방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연락할 거예요? 소장님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소장님 오시 연락이 안 돼요. 밤에 연락 안 되는 게 어때? 사과가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현실성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매뉴얼이라고 검토를. 다른 건 다 볼 필요도 없고요. 전화번호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 대포폰이라도 써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매뉴얼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쓰임새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검토를 해달라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진짜 현실성이 없네. 이렇게 그래 놓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30km, 20km 방제거리 해놓고 동그랗게 콤파스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까지만 약 준비해 놓고 요 옆에 있는 여기 옆집 여기는 안 주고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잖아요. 바로 금에서 1m 여기서 딱 끊었는데 우리 집에서 1m에서 끊었다 이거예요. 이 집은 주는데 우리 안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방사능이 이렇게 동그랗게 퍼지나요? 세상에? 바람 불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러면 기상청을 봐서 제일 방사능 구름이 날아갈 방향 정도를 예측을 해서 여기 주민으로부터 이쪽으로 서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방사능 구름이 많이 날아가는 쪽으로 일단 기상 데이터를 보고 확률적으로 높은 데는 잡아줘야지. 세상에 동그라미 그려놓고서 그 바운더리에서 살짝 벗어난 집들, 자기 앞에서 끊긴 집들은 막 우리도 내놔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참 내가 기가 차더라고요.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발전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평가하는데 그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래요. 어떻게 발전소가 견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방제가 제대로 될지, 이런 걸 대비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에 뭐가 없냐면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10만 년의 1회 지진에 견디는 단계는 기초 단계. 그 다음에 그보다 강도가 이것이 만약에 10만 년의 1회 발전소가 견딘다. 이것이 5등 지진 등급 5등 진도 5에 대해서 견딘다. 그러면 2초 단계 5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높여서 6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괜찮겠는가? 괜찮더라. 그럼 하나 더 올려서 7 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봤더니 이 발전소 괜찮더라. 8 되면 어떻겠느냐? 7 내지 7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 관리가 없어도 7이 났는데 이 사고를 그냥 관리하는 거 없이 그냥 내부로 둬도 괜찮은 발전소. 그러면 3단계 강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렇게 이 발전소가 2초 단계지 1단계 강건성이라는 얼마나 튼튼하냐. 이렇게 강도가 이게 벽이 튼튼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에서 4까지 갈 수 있는지 3전도인지 고리 1호기는 2단계고 고리 3호기는 3단계고 신고리 5호기는 조금 잘했다고 4단계고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척도가 없어요. 없이 그냥 만년 10만 년도 아니에요. 우리는 1만 년 내에 나는 지진 크기만 가지고 하니까 0.3도 안 돼요. 열성만 해도 0.28 정도 수준 가지고 그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죠. 그 자동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는 자동차라고 하면은 정면 충돌 났을 때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다치고 그 자동차가 그것이 충격을 보호해 주는지 그 자동차 정면 충돌 시험하잖아요. 사람 넣어놓고 얼마나 사람이 잘 다치더라 에어백도 놓고 막 여러 가지 실험해서 안전장치를 높이고 하잖아요. 그것이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어디다가 처박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산이나 서류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저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만들어 놔야지 그런 과정이 없이 아주 정면 충돌이 아니라 무슨 시속 한 30km에서 막은 거 거기까지만 해놓고선 스트레스가 없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 스트레스죠. 기준도 없고 그 다음에 의무적인도 아니에요. 여기 여러 가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 항수력 원자력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하는 목표가 없어요. 이 발전소가 어느 정도 강도를 갖는지를 보겠다라는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아주 행복한 시나리오를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나리오만 만들어 놓고 괜찮다고 한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남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가 방법으로 막 분석을 열심히 잘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강건성. 이 발전소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우리 왜 냉장고 보면은 전력소비 1등급, 2등급, 3등급 나오잖아요. 이렇게 등급으로 얘기를 해주면 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도? 그 등급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30km 충돌한 것 같고 여기서 사람이 발목 정도 삐는 정도 사고 가지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걸 왜 하느냐? 적어도 350억 들여서 전 발전소 한다고 부족하다고 돈을 또 올려줬어요. 500억. 그래놓고 결과는 뭐냐면 한손 홍보자료 만들었어요. 한손 홍보자료 스트레스 테스트. 저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무의미 없는. 저거 위탁받는 용역기관만 회피해요. 우리한테 돈이 막대한 들어오니까. 자기네들 회사 경영 지표만 좋아져요. 안전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재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죠? 개선 사항이 나오질 않아요. 개선 사항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소방차 잘 오나 전기 외부에서 전기차 오는 거, 소방차 오는 거 있으니까 사고 나면 걔를 갖다 놓고 다 물 뿌리고 전기 대비해야겠다. 그거밖에 할 게 없대요. 그거 하려고 500억을 들여요. 그럼 그냥 갖다 놓으면 되지 뭘 500억을 들여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 신뢰성이 없는 거고 개선 방안은 참조하시고 아까 경락건물 여과배기 이거가 이미 1982년에 이 학술 논문으로 어토믹 사이언티스트들의 블리틴 오브 어토믹 사이언티스트에서 이것이 경락건물 여과배기 설비 같은 거는 이거는 방사능을 여과에서 뺀다지만 잠깐이라도 이것이 실수하면 막대한 양을 밖으로 인위적으로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은 설비다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걸 갖다 달아놓고 누구 좋은 일만 시킵니까? 저런 사고가 안 나는 걸 보여줘야지. 저거 달렸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건 좋은 건 뭐냐? 프랑스, 그다음에 어디 중소기업 200억짜리 납품하는데 원자력 설비는 등급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돈 많이 줘요. 그러니까 200억에 납품하면은 150억은 남아요. 하나 공급하는데 원자력 발전에서 한 기에다가 200억에 공급하면은 150억은 남아요. 내가 알기로. 그거를 200억씩 품질 등급 올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장하는데 다른 방법 사고 안 나는 걸 보이라고 그러세요. 나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말고 저런 대형 사고가 안 난다는 걸 보여라. 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 끄덕거리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제일 고민인 프랑스가 이렇게 수명 연장하는데 27기가 10년 안에 27개를 수명 연장해야 돼요. 걔네는 10년 동안에 다 져버렸어요. 발전소를 20몇 개를 10년 동안에 졌어요. 지금 58기인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밀려드는 거예요. 수명 연장 발전소가 앞으로 10년 후에 27개를 1년 단위로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 호기에 얼마가 들어가냐면 2조 원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27개 수명 연장하는데 그럼 몇 개입니까? 50조가 들어갑니다. 그거 곱하기 2 하면요 100조가 되죠. 100조가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 20개 지을 수 있어요. 20개 지을 수 신규 원전 20개 지을 돈으로 수명 있는 발전소 수명 연장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프랑스 규제기관이 너 수명 연장 하려고 그러면 이거 40년 됐잖아. 수명 연장 하려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원전 지은 원전하고 안전성이 똑같은 걸 보여와.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2조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그냥 패로 해버리고 5조 들여서 하나 짓는 게 낫지. 2개 하면 거의 5조 들어가잖아요. 그거 하나 짓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시전 메이킹이 안 돼요. 지금 신문기사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수명 연장하면서 월성 유럽이 6천억밖에 안 들었어요. 안전설비에 쓴 게 아니에요. 안전설비 보강에 쓴 게 아니라 원자로 교체한다고 그 발전설비 아니에요. 발전설비 교체하는데 6천억 쓰고 안전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여가배기 설비 하나 달아놓고 우리 안전성 보강했다 이러고서 막 홍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취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 판결 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증인했거든. 제가 증언을 했거든요. 잘못돼 있다고. 그게 이제 여가배기가 안전성 이것이 뭐냐면 없을 때의 안전성하고 이것이 달고 나서의 안전성이 차이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경락 건물에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올라가요. 근데 여가배기를 달았으니까 안전성이 위험도가 떨어진대. 올린 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나 안 다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걸 다 해놓고선 좋은 건 뭐예요? 공급자만 이런 사고 나겠어요? 언제? 날 수도 있겠지만 날 거라고 거의 생각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납품한 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적으로만 넘어가면은 나중에 실제 작동했는지 확인할 일이 없거든요. 화장실 가가지고 낄낄거리고 웃겠죠. 저런 걸 쓸데없는 거를 팔아서 나한테 돈을 내주네.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 때려치고 그 회사 들어가서 공급자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괜찮네. 아무리 떨어져도 나한테 한 100억은 나한테 그냥 입마에 받겠되겠구나. 그 회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농담인데 들어가려고 하는 건 농담 아닌데 들어가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왜 한 사람 더 얻어놓으면 제 회사 이름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 안 하는데 로비해가지고 로비해갖고 한 손에 로비해가지고 위로 쳐가지고 돈 받아먹는 회사예요. 아주 불결한 회사예요. 그게 바로 원전 공급자의 비리가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경락건물 여가벽이 달았다고 하니까 박수치는 분이 있으면은 절대로 박수치시면 안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건 모르겠고 프랑스 같이 2조 원 들여봐라. 니네 돈 있냐? 2조 원 들여갖고 뭘 할지. 우리나라 후쿠시마 후속 조치 안전 보강한다고 전호기에 1조 썼어요. 전호기에 1조. 그러면 25개면 1조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200억밖에 안 써놓고 안전 보강했다고. 안전성 보강하다가 돈이 모질러가고 파산해야 돼, 한 손이. 그 정도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안전성을 보강을 다
담보할 수 없다. 돈을 드려라 이거예요. 네가 앉아서 보일 것 같아. 돈을 드리고 얘기해라. 서로 사고가 안 나는 걸 보여라. 방법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안 난다는 걸 이해하게 해라.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산 발전소만 안심하고 내가 용서해주겠다. 못 보여주면 죽여라. 그게 프랑스의 어프로치예요. 프랑스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걔네에서 만일이라도 사고 나면 프랑스 75%의 원자력이 나중에 50%로 내린다고는 하는데 걔네 뭐 프랑스 원자력 망하면 프랑스 데미지가 커요. 프랑스 거기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애들 걔네 입장에서 한다고 뭐 거기서는 정부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용납하죠. 그러니까 원자력이 자꾸 비싸지죠. 코스트가 자꾸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문제는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도 도시화가 그 원자력 회사가 지금 거기 거의 망할 지경에서 지금 도산 위기에 있고 아레바 같은 회사도 이제 원자력 건설 업무 안 하겠다고 프랑스 발전회사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는데 정부가 돈 대줬어요. 그래 버릴 수는 없는 게 그 회사를 버리면은 있는 발전소 안전 정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줘야 되잖아요. 제로 짓는 건 두 번째고 있는 것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살려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여기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에서는 쓰나미로 원전이 손상되긴 했지만 5호기에는 0.56G의 크기를 받았어요. 원전 밑에 0.56G라니 우리가 월성에 온 게 0.1 내지 0.1G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5배짜리가 왔어요. 후쿠시마 지진은 물에 의해서 손상된 거지 저렇게 충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손상을 받냐면요. 이 받침대가 이 탱크 받침대가 비틀어졌죠. 영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월성 1호기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사진이 공개가 안 돼요. 이 태포는 공개하잖아요. 월성 1호는 공개를 안 해요. 6호기는 0.46G였는데 콘크리트 부서졌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옛날에 노스아나에서 0.75G 정도,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온도의 한 2배 가까이가 왔는데 이 발전소 바깥에 있는 건식 캐스크가 약간 바닥에 밀려났죠. 이렇게 약간 밀려났습니다. 중심이 틀려졌죠. 그 다음에 터빈 건물에 여기 이런 부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0.1 내지 1 내지 2 정도, 0.1 내지 0.1하고 0.2는 차이는 커요. 그러나 우리 0.1도 과연 어디가 손상됐는지 월성 1호기는 사진조차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고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자,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라는 것이 원래 있었죠. 이 주기적 안전성 평가라는 것은 발전소를 처음 운영 개시한 후 5년, 10년마다 안전성을 이렇게 안전 목표를 세워서 50년마다 안전성을 올리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원래 개념이에요. 그냥 현재 있는 거를 보강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올려줘야 돼요. 5 내지 10년마다 보통 10년으로 하는데 왜 10년마다 올리라고 그러냐면 내가 운영 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PSR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하죠. 그러면 안전성을 요만큼 올려줘야 돼요. 왜? 얘가 10년 후에 모든 스탠다드 최신 원전들은 완전도가 여기 와 있거든. 내가 짓고 10년 운영하는데 그때 딱 지은 거는 안전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거만큼 올리지 않으면 너 연장 안 해준다. 올려야 돼.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10년 지나면 또 기술이 발전해서 다른 건 더 안전하겠죠. 그럼 너 스탠다드가 안 바뀌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기술이 발전해서 반영해라. 최신 기술을 반영해라. 그것이 또 1차 PSR. 이렇게 해서 수명 원전할 때는 뭐냐면은 최신 원전하고 같이 하라는 게 프랑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40년 전에 지은 고리 1호기 같은 거를 EPR이라는 최신 원전하고, 그러니까 고리 1호기를 신고리 5, 6호기, 3, 4, 5호기든 뭐든 여러 개 있는 건 두 번째 치고 신고리 3, 4, 5호기든 5, 6호기 딱 하나 하고 신고리 그다음 고리 1호기 딱 비교해가지고 니네가 안전도가 같은지 보여. 믿을만하게. 그거는 누가 규제기관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규제기관은 그냥 인정해 줘버리죠. 현재 정도 수준 돼야면 될지 뭘 최신 원전 기준을 어떻게 요구를 해? 불가능해. 일시기의 규제기관이 그런 생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취소된 거 아니에요, 월성이. 이게 프랑스도 진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규제기관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저 서울 행정법원의 판사가 이걸 봤어요. 판사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는 운영 개시해가지고 수명 연장할 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세임 여기에다가 가 있는 게 안전성이죠. 여기 있게 오케이 해준 거예요. 누가 킨스하고 원하니까 이렇게 해줘. 잘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다 인정은 못했죠. 자꾸 가져와봐라. 취식이 적용한 게 뭐냐 없다. 이거는 이제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여기 캐나다가 어떻게 했냐? 캐나다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캐나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가 현재 발전소에 적용되어 있는 이게 기술 요건, 기술 기준이에요. 네? 기술 분석. 이렇게 설계해라, 이렇게 설계해라, 이렇게 설계해라. 이게 현재 이 발전소가 적용된 것이 이거예요. 그거하고 이게 이제 최신 기준이에요. 이게 최신 기준. 최신 기준하고 현재 이 발전소의 기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구 하나마다 다 이거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안 돼 있어. 체크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최신 원전이라는 거예요. 캐나다가 지금 달링턴 원전에서 하고 있는 달링턴 원전이 월성 1호기보다 약간 늦게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도 달링턴 같이 했어야 되는데 달링턴 원전은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캐나다도 아픔이 많아요. 옛날에 수명 연장은 취소됐어요. 빠꾸시켜버렸어요. 캐나다에서 주지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달링턴에서 최신 원전으로 가는데 최신 원전이 짓지도 않은 원전. 캐나다에서 지을 경우에는 이 정도 안전도가 있어야 된다고 제정해놓은 그런 설계가 있어요. 짓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요건을 대비하니까 프랑스도 그렇게 하니까 IAEA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국제원자력기구도 그렇게 하라, 프랑스도 그렇게 하라니까 캐나다 우리는 모두 다 그 IAEA 지침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같이 해야 돼. IAEA가 요구하는 건 프랑스 같이 하라. 그래서 캐나다가 프랑스 IAEA 기준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십 개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한 페이지만 따온 거예요. 이게 40페이지예요. 이 밑에 또 있어요. 문서가. 그래갖고 그걸 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 보고서로 작성했는데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분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 하면 신고리 3, 4호기 정도하고 비교해가지고 뭐가 차이 나는지를 안전도에서 설계에서 뭐 차이 나는지를 다 조목조목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에 어긋나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고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그게 제일 큰 거였고 나머지는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상세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경락 건물이 평상시 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잘 새느냐 안 새느냐를 시험을 한 10년마다 해줘야 돼요. 새느냐 안 새느냐를 그 경락 건물 누설 시험이라고 해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래 0.1 정도가 0.1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루에 거기 안에 있는 양의 0.1%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압력을 높였을 때.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캐나다가 0.5를 올렸어요. 만족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0.5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시험해 보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도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안전성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5%가 돼도 괜찮으니 0.5%인데 그럼 5%가 나가도 괜찮은지 분석을 해봐라. 그래도 괜찮다고 나왔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네는 이렇게 누설 시험이 0.5가 현행인데 그걸 넘어갔다는 거를 어디서 발표하는 건지 아니면요 이게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학회에서 젠틀리2라는 캔 중수로용 원자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기술자가 와서 자기네가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안전성에서 이런 어떤 분석을 해서 괜찮은지를 평가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더라.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데 이걸 80년대 캐나다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국제학회에서. 한소원 사람이 이거 발표했다가는 재산 잘려요. 정보 노출.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철저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그 기계라는 게 조금 고장날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고백을 해야지. 제대로 공개를 해야지. 왜 덮어요, 덮게? 그래서 문화 차이가 아까 프랑스의 방식, 계속 운전하는 방식, 캐나다가 하는 방식 이런 걸 모범 사례라고 100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상위 수준의 안전 문화를 갖고 있는 기관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피아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봐주고 넘어가고. 이 마피아라는 게 그게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핵공학자, 저도 핵공학자지만 싸잡아서 욕먹는 건 나는 쓴소리를 저는 한단 말이에요. 제가 쓴소리 많이 하면은 총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너네 원자력과 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잘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른 나라 사례 정도 수준은 최소한 해줘야지 그 다음에 논의를 할 거 아니냐. 왜 그것도 안 해놓고 뭐 또 우리랑 협의하자 그러면 누가 협의하겠냐. 사용 연료분에 대한 제 생각은 재처리. 이거 재처리는 이미 경제성 제로, 경제성 없다. 사용 연료를 재처리해서 다시 쓰는 거는 전 세계가 다 공인한 내용, 경제성 없다는 거예요. 프랑스도 재처리 공장 문 닫았어요. 왜? 재처리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연료로 쓰겠다는 그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게 돈이 너무 비싸니까 물 그냥 갖다 파묻어버리지 뭐할라. 그냥 우라늄 사서 새로 연료 만드는 게 나지. 플루토늄 꺼내갖고 또 쓰면 이게 비용이 또 뭐할라 재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또 재처리를 해서 핵을 갖다가 사용을 핵을 갖다가 장수명 핵 꺼내갖고 따로 모아갖고 뭐 고성능에 넣어갖고 다시 돌려. 그것도 경제성이 없는데 고성능은 또 경제성이 있어요. 모성능하고 재처리 그거다 파이로 프로세싱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연구하는 사람만 인정 안 하죠. 뭐 연구할 필요 없어요. 다 접는 분위기인데 영국도 폐쇄했잖아요. 재처리 공장 폐쇄했지. 미국은 재처리 안 해요. 이제 안 한 지 오래됐어. 프랑스도 이제 접으려고 그러는데 대원자력 발전소 많은 나라들 다 접는데 우리나라는 왜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경제성도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재처리 공장 받을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다 질 거야?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생각 하나만 하고 그 파이로 프로세싱은 누가 하느냐? 러시아하고 중국만 관심 있어요. 공산국만. 왜? 재처리 하는 거 딱 생각해 보세요. 왜 파이로 프로세싱 걔네들 왜 해보겠어요? 겉으로는 이게 플루토늄 추출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날 우리나라 같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공산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핵 재무장 하는데 무슨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네. 그다음에 사용 연료에 대해서 사용 연료는 그러면 사용 연료는 안전하냐? 사용 연료 습식 저장하고 건식 저장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있었어요. 이게 건식 저장이고 이게 습식 물속에 사용 연료는 이렇게 물 밑에 넣는 거하고 건식 저장하는 거하고 뭐가 더 안전하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있는 것 중에 공기 중에 나와도 불이 안 붙는 냉각이 되는 공기 중에 나와도 괜찮은 것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빠져가고 불 붙는 거는 여기도 들어갈 수 없어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게 다 식었건 덜 식었건 원자로서 방금 꺼내면 뜨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식었건 덜 식었건 물속에 있는 게 제일 안돼요. 그리고 이 물이 한번 물 빠지려고 그러면 몇 주일이 걸려요. 근데 이 건식 저장이 누가 와가지고 건식 저장이 더 안전하다고 그랬다면서요? 그거 아니에요. 굳이 더 안전하다고 굳이 비교할 거 없어요. 이거는 비행기고 이거는 유조선이에요. 뭐가 더 안전할까요? 아세요?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형식만 다를 뿐이지 뭐가 더 안전하다고 굳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굳이 얘기하면 이 바깥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거 항공기가 와서 때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뭐 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안쪽에 관리 건물 안에 물속에 담가놓는 게 관리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건식 저장은 여기가 공간이 모질라니까 할 수 없이 빼놓은 거지 이게 안전하다고 더 훨씬 안전하다고 빼놓은 거고 더 훨씬 하면 다 빼지 왜 안에 남겨놔요. 훨씬 안전하다고 보일 수 밖에 무자비하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여기 놓는 게 낫겠나요? 근데 이게 공간이 제한되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는 개념이니까 이게 습식이고 안전하냐 건식이 트냐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갖고 저도 혹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폐로에 대해서는 이제 폐로가 우리나라 즉시 철거하는 것보다 폐로라는 거는 오래 뒀다가 방사능이 붕괴하고 나서 보리 1호기가 있으면 보리 2호기, 3, 4호기 폐로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해야 공동 인력들이 같은 작업을 하지 1호기 또 하고 좀 이따 2호기 또 하고 또 3, 4호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돈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하게 이제 방사능이 없는 것만 뜯어내고 방사능이 있는 부분은 그냥 오래 뒀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같은 데는 60년 그냥 놔두기로 돼 있어요. 60년 놔두고 방사능 주의가 확 떨어진 후에 그때 이제 철거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장기 보관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손은 즉시 철거하게 돼요.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빼듯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세프스토어 이게 돼 있죠. 이 미국 거예요. 미국의 폐로 계획은 다 장기 보관이에요. 장기. 그러니까 30년 내지 40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 안 된 것들은 일반 건물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뜯어내고 방사능 오염된 것만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내비뒀다가 준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철거할 때 저렇게 실제 저기 방사능 있는 거 다 처리했으면 이 콘크리트 컨테이너 경납금을 부시는 거는 그냥 폭발해서 그냥 부셔버려요. 일반 첨단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소가 하나 폐로되면 뭐 일단은 다른 나라의 경우죠. 우리나라는 뭐 살려주는지 모르지만 발전소가 이제 죽으면은 미국의 버먼트 양키에서 550명이 해체하고 났더니 얼마나 2014년에서 2021년 몇 년이에요. 7년 만에 직원 수가 55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버렸죠. 이거는 인력 감축이에요. 인력 감축. 해체되면 일자리 잃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쭉 줄죠. 평균 다 이렇게 인력이 이건 뭐예요? 이거 공사하는 사람 들어왔다가 잠깐 몇 년 하고 나가버리죠. 고용 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 인력 외부. 실제 그 발전소 직원은 다 일자리 잃어버리죠. 이제 뭐 맥주집 하고 술집 하고 그런 게 되죠. 영국의 경우에도 인력이 이렇게 인력이 발전소 인력이 다른 데로 이동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폐로 비용이 맹단 저평가돼 있어요. 폐로 비용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다. 굉장히 적으면 그거는 변칙이 있는 거죠. 다소기에도 제가 많이 기사도 쓰고 했는데 우리의 뭐 1호기는 없앤다고 해도 9개가 30km 내에 400만, 350만이 산다고. 자 여기 보면은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우리 여기 딱 나와 있죠. 이게 데이터가 이거 국제적인 데이터예요. 고리가 여기 이게 300만, 3M 이게 3밀리언 300만 있다고 나와 있죠. 30km. 미국의 인디안 포인트는 원자로가 2개예요. 뉴욕에서 가까워요. 뉴욕에서 한 100k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100만에서 200만인데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대문짝 많았어요. 2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이미 죽었고 3개 중에 2개만 돌아가는데 지금 자꾸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원전하고 너무 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슈로 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문제다. 그다음 다소기 위험들은 여러 가지 제가 문헌 조사를 해보고 한 결과는 뭐냐면 자 이게 원자로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하나가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는 두 번째 치겠어요. 하나가 얼마나 위험하냐는 건 여러분들은 위험하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은 안 위험하다고 그러지만 자 하나가 위험도가 1이면 위험성이 1, 2, 3, 4면 4개면 4입니다. 더하면 돼요. 위험도.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하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곱하기 하면 된다라는 증거들이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왔어요. 정확히 곱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가 완전 독립된 원자로라고 그러면 그냥 곱하기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은 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하나가 손상될 확률이 뭐 10, 아니 50, 두 개가 손상되는 확률은 30, 세 개가 손상되는 확률은 10, 네 개가 손상되는 확률은 뭐 5 이렇게 해갖고 평균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 위험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확률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게 결정론적으로 분석하면 그냥 4인데 확률적으로 하면은 이게 4가 안 되고 한 2.5 정도 돼요. anyway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는 커진다라는 게 대부분 분석 결과인데 지금 한송에서 하려는 거는 분석하려는 거는 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식을 써가지고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걸 보여주고 다소기 부지의 안전도가 좋다라는 분석을 하겠다는 182억으로 분석을 하겠다는 게 그게 연구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도 아까 막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괜찮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10개를 지어도 괜찮다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200억 들여서 연구 개발하고 있어요. 그걸 뭐 하려고 해요? 쓸데없는 돈 쓰고 결국 홍보자료 만드는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발전소에 다소기가 있느냐 없는 거는 정책적인 판단이지 무슨 안전성을 평가해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정도면 세계 최고면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무조건 짓겠다. 그러니까 짓는데 안전성 다소기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해라라고 그러니까 하겠다 해놓고서 이제 안전하다는 걸 가져올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쪽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똑같은 게 여러 가지 되는 미국의 규제위원회도 똑같은 원자로들을 같이 놓으면 그냥 위험도는 곱하기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절대로 발전소가 개수가 많으면 하나가 위험도가 얼마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개수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평가, 부지 안전 다소기 부지 안전성 평가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무용한 의미 없는 그런 거를 돈 쓰고 있다. 그걸 이슈로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좋은 결과만 가져올 거예요.